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시작부터 입이 좀 꼬이네. 날이 추워서 그래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강남에서 헬로윈 파티 한다면서 1억 돈 다발을 뿌리고 네. 5만 원짜리. 네. 5만 원짜리 1억이 되려면 몇 개입니까? 100개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그러니까 100개가 20개 있어야 되네. 네. 그죠? 네. 좀 뿌릴 맛이 났겠네, 손맛이. 네. 그러니까 20개를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이 300만 원짜리 기본 테이블에서 만수르 세트. 그것도 술 세트도 1억이라요. 네. 그러면 1억짜리 술 세트를 시키고 네. 이 자리 차지 피만 300만 원짜리에 앉아서 네. 1억짜리 세트를 시키고 1억을 네. 그 뿌린 거죠. 20다발을 네. 100개짜리 20다발을 뿌렸어요. 네. 그러면 100개짜리 20다발이면 2,000개. 네. 좀 괜찮았겠네요. 죽는 사람들. 네. 그래서 뭐 신고도 들어가고 죽다가 다치고 네. 경찰 소방관도 출동했다 이러는데 네. 멋지게 사네요. 근데 이제 수사를 할 예정이다. 네. 근데 이건 무슨 법이 적용되나요? 돈을 뿌리면 잘못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심죄인가? 남들은 죽으라고 고생해서 버는데 하늘에서 돈을 날리니까.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혹시 그 투자가라고 그러니까, 예. 투자자 끌어모으기 위한 그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렇게 쉽게 돈을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미끼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다른 호텔에서도 한번 다른 클럽에서도 이런 일을 한번 했다. 그래서 하룻밤에 수천만 원을 뿌리고 다닌다고 소문이 났던 친구라네요. 네. 참. 근데 광고 효과는 확실하게 얻었네요.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네. 네. 그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기 시청 앞에 그 프레지던트 호텔에 누가 그 투숙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때는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 만 원짜리를 호텔 뭐 한 십몇 층에서 저도 그 기사 봤던 기억이 납니다. 밑으로 던져가지고 그게 시청 앞에 광장은 거기를 전부 돈이 내려오면서 퍼지니까 그 돈을 줍는다고 막 이 교통 정체가 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런데 이런 돈을 뿌리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뭔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한 거라면 용의 주도하게 이렇게 마케팅을 차원에서 했던 걸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을 이렇게 쓰는 거라면 정신과적으로는 일단 조울증에서 조증 상태일 때 이럴 수도 있거든요. 조증 상태일 때 그 자기가 돈을 굉장히 그 에고가 인플레이션 돼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상화되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 상황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보면 실제로 이 사람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돈을 줍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에만 이만큼 크기로 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관련 기사가 아마 내가 볼 때 기사만 한 수십 개고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이런 걸로 보면 1억이라 해봤자 광고 내면 그렇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도 돈 1,000만 원을 훨씬 더 할 건데 만약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면에 이런 크기로 내면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뭐 술값하고
그다음에 뭐 뿌린 돈값 해서 한 2억 뿌렸다 하더라도 매주 1억 술값을 쓴대요. 근데 광고비는 굉장히 좀 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뿌린 돈을 그 줍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눈앞에 5만 원짜리가 떨어지면 막 위에서 뿌리면 그거 주워야 됩니까? 아니, 주술 수 있으면 주셔야죠. 저는 그거 5만 원짜리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담배를 한번 피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날 보니까 한 클럽에서는 30리터짜리 아르망드 브리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30리터짜리 그 술을 그러니까 한 병에 2억 5천만 원짜리를 시켰다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참. 그렇죠. 보통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뭐라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이나 돈을 아주 쉽게 버는 사람들. 근데 설명회에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라 월급 벌어가 언제 돈 버냐 이런 말을 계속 했대요. 그 보면 내가 볼 때 지난번에 암호화폐 때 한 몇백이나 땡긴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쓰면 금방 없어지죠. 그리고 저는 이분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 고급 외제차를 10여 대 이상 가지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젊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 외제차들은 다 렌트한 거였고, 그 집도 월세 내고 살았던 그 사람 지금 사기죄로 구속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이 사람이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은 드는데 모르죠. 나중에 밝혀지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자기의 SNS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기부하려 했는데 기부를 갖다가 하늘에서 날려서 기부하네요. 그런 데서 5만 원짜리 주우면 마라가 담배를 피시든가 화장실에 가서 쓰기 바랍니다. 그건 뭐 재수 없어요. 넣어갖고 지갑에 다니면. 자, 요즘 희한한 사람이 또 있어요. 내 살다 거의 갑질의 왕초, 갑 오버 더 갑. 양진호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 뭡니까? 웹하드에서 돈을 벌었다. 웹하드라는 게 결국은 그 저장 장치에 관한 이야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토렌토니 뭐니 해가지고 음란물 같은 거 거기서 보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 사람 한 20년 전에는 빌빌 싸면서 마누라한테 용돈 받고 다녔다는데 이제 그 사이에 웹하드 업계에 와서 웹하드 업체에서는 제일 큰 회사인 거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회사가 내게 되는데 돈은 뭐 갑자기 좀 벌은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지금 갑질을 그냥 주워 패는 걸 갖다가 기념사진으로 남기고 닭모가지를 그냥 잘라서 그래가 죽이라 하고 석궁을 쏴서 죽이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백숙도 해먹고 집에서 동물을 키우거나 이러면 닭도 마찬가지예요. 양계장을 해도 저거 닭 잡아가지고 잘 못 먹는데 이 사람 참 이거 사이코 아닙니까 이거? 그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시오패스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물로 취급하는 걸로 보여서는 사이코패스가 확실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세디즘의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충동적인 부분, 또 그 화를 내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자기애적 인격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이고, 이 사람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고,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버리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 멋대로 그냥 자르기도 쉽게 자를 거고, 자기가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 안 했을 때는 바로 퇴사를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감정적 학대를 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죄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사람을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맞았거나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요. 그 뺨 때리면서 막 구타하는 장면에 보면 사장실에서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일부러 그 회사 사무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은 머리를 숙이고 일을 하는데 수십 명이 거기서 가운데서 패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맞는 사람은 뭐 자기가 얽힌 일이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맞을 일도 아니지만은 근데 그걸 옆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가 야 이 자식아 그만해 하고 일어서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걸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인간을 갖다가 그 사람들도 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자식이거나 이럴 건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부분이 여태까지 갑질한 거는 보면 뭐 차 안에서 기사하고 뭐 2세 3세 하고의 문제 또 무슨 백화점에 갔다가 욱해서 문제 뭐 주차장에서 욱해서 문제 이런 우발적인 욱인데 이거는 우발적 욱이 아니라 글마 옛날에 퇴사한 놈이 나한테 나처럼 해서 글을 올렸다는데 나쁜 그 새끼 잡아오라 해가 일부러 회사 가운데 세워놓고 사무공간에 주워 패면서 사진 촬영까지 하라고 이거는 치밀하게 사전에 개혁해서 그런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이 무슨 뭐 상추를 못 시켰다고 사실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잘랐다든지 뭐 마늘을 미긴다든지 술을 계속 미겨놓고 화장실 가면 5만 원 내라고 이렇게 병에 붙여놓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거머리를 심지어 몸에 대서 피 빠는 것까지도 시키고 그리고 생닭을 날리면서 목을 베라 일본도로 지가 일본도 모으는 취미가 있었대요. 그 석궁을 쌓아서 동물을 죽여라. 이 사이코의 판정 핵심이 동물 학대 아닙니까? 그 연관이 있는데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즐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양진호 머리 위에 사과를 하나 올려놓고 그걸 갖다가 석궁을 싸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윌리엄 텔처럼. 근데 나는 한국 사람들의 비겁함이 양진호는 막 사람도 아니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국 사람의 비겁함이 심각한 단계에 왔나. 또 뭐 유명 대학교 교수 한 명을 마누라하고 바람 피웠나 싶어갖고 또 공개적인 데서 들고 폈다며요. 동생하고 동원회가 아주 죽도록 폈다 이런 것도. 근데 그 교수도 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살다 이런 놈은 정말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용납될 수 있냐. 근데 이때까지 감춰졌는데 이런 찌꺼리를 한 게 오래됐겠죠. 지금 한 십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이자가 한 2000년대 전에는 뭐 집에서 부인이 일하러 다니고 돈 받아서 빌빌 싸던 친구였는데 웹하드 뭐 이런 걸 초창기에 들어와서 이게 시장 지배력이 좌우하니까 그렇죠. 시장을 지배하니까 한 60% 남는다잖아요. 그러다가 뭐 음란물은 영원히 이거는 뭐 그렇죠. 음란물은 경기가 없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음란물이 더 많이 본다며요. 직장에 나갈 때도 없고 하니까 틀어박혀가. 그러니까 음란물을 웹하드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음란물을 지워달라는 또. 요즘 음란물이 퍼지면 그 피해자들은 곤란하니까 음란물 삭제하는 뭐 그런 글이 또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구속된 전력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 좀 많이 비정상인데 이 방송 촬영하는 지금 목요일 날 보면 회사에서 손 떼겠다. 비난을 거두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 손 떼거나 말거나 지 일이고. 그렇죠. 그 법적이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하려고 보면 또 처벌 조항이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도 오래되고 말이에요. 정인도 잘 안 났을 것 같고 기껏해야 동물 학대죄로 뭐 동물 보호단체 케어에서 고발한다고 동물 학대죄 그거 뭐 벌금 얼마나 오면 끝날 거고 참 그러네요. 이
강진호 씨 같은 경우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추락할 시점이 되면,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예. 굉장히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마음 수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이런 그 웹하드 저장에 보면 영화 불법 복제 다운받는 것도 다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법 야동 뭐 이런 것이 주로 많이 이용되는 데인데 자기는 이제 그 공간만 제공한다, 스페이스만 제공한다 이러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겠죠. 운영업자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런데 이 성질이 이러니까 기사도 못 믿어서 차를 지가 직접 몰고 다니는데요. 뭐 람보르기니하고 뭐 벤틀입니까?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내부는 허한 상태거든요. 이런 사람들 보면 실제로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열등감 컴플렉스가 많은 상태에서 항상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월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자기가 다른 타인에게 어떤 그 고통을 주었을 때도 그 상대방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고통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우월감을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그런 일이 반복돼도 실제로는 우월감은 절대로 일시적이고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사람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들을 생각했을 때 트럼프가 자기애적 인격 장애로 보이는데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 정권에 분노를 하게 됐을 때 그 뒷감당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애적 인격 장애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심하게 분노를 표현하고 그리고 보복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복을 가했을 때 죄 없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처음에 이제 보도를 했던 그쪽의 기자가 하는 소리가 몰카 제국의 황제다. 그래서 그 성범죄 영상과 성폭력 영상으로 불을 쌓아 괴물이 됐다. 그래서 차를 6억짜리 차에 1,000억의 재산에 해산하게. 그래서 그 한국미래기술이라는 거는 지 취미로 사람이 들어가서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징가 제트, 뭐 태권보이, 뭐 요즘 퍼시픽 림 같은 영화, 사람이 조정하는 로봇, 그걸 무슨 세계 최초로 만든다고 하면서 200 넘게 썼다는데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치 취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양진호도 문제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몰카, 야동 이런 걸 가지고 웹하드를 하면서 돈을 벌고 처벌을 물론 구속된 적도 있다 하지만 제대로 받지 않고 하는 게 통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 보기를 좀 우습게 봤을 거고 솔직히 이렇게 되기까지 뒤를 봐준 권력층 아마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뭐 국회의원 부르면 오는 사람이 상당히 될 거고 또 무슨 검사들하고 친구처럼도 지낼 거고 그런 거를 하면서 자기는 법망 위에서 마음대로 사적인 폭력과 개인에 대한 모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이직거리 안 하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그 전에 무슨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이런 일로 여러 차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 또 고소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온 거 보면 그런 커넥션이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죠.
이 한국의 벤처 업계에 또라이가 좀 많이 있어요. 옛날에 벤처가 한참 붐일 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앞에서 기타 들고 와가지고 혼자서 막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꼭 이런 친구들을 보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줘서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남이 자기를 알아주고 이렇게 숭배해줘야지 그때야 자기가 그 순간은 그 허한 걸 못 느끼거든요. 자기 내부의 허한 거를. 근데 그런 허한 거를 안 느끼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돈 많이 쓴 사람도 만약에 그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뿌리면서 자기의 허한 마음을 채우는 거죠. 옛날에 최순실이는 이제 재벌도 아니고 네. 이 공직도 아닌데 네. 뒤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깊숙하게 네. 국정을 좀 논하니까 네. 자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죠. 가끔씩 뭐 때밀이 아줌마한테도 뭐 갑질을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최순실이 갑질은 양반이죠. 좀 이런 친구들한테 비교하면 최순실은 좀 양반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부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아야 합니다. 알고 항상 외부에서는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자존감을 키우면서 허하지 않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장님 이런 게 또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부 한 행동을 보면 가학적이에요. 예. 동물한테도 가학적이고, 그렇죠. 직원들한테 머리를 갖다가 빨간 거 파란 걸로 물 염색을 해라는 것도 가학적이고, 마늘을 씹으라는 것도 가학적이고, 그 머리를 붙인 것도 가학적이고, 비비총을 쏜 것도 가학적이고, 오줌을 문으로 못 가게 술을 대기 미기 놓고, 어떻게 그러면 밖으로 놓든 밑으로 내려가든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바이트 할 때까지 술을 먹이거나 오줌을 못 누러 가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은 거의 가학으로 가학적인 게요. 그리고 그 가학적인 부분을 보통 사람은 뭐 사람들이 없을 때 뭐 여자하고 둘이 있을 때나 뭐 은밀할 때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이렇게 가학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은 백주에 만인 환시리에 가학을 즐기고 있어요. 이건 가학에서도 상당히 이 크라운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학 속에서 가학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쾌감이 더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혼자만 가학을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모욕감은 극대화시키고 그런 과정에 자기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상당히 관음증적 다층적 복합 변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까 할로윈 파티에서 1억 돈다발을 부린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돈다발을 부려서 남을 돈 줍게 했지 이렇게 패거나 막 학대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관리해서 히로뽕 중독자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왜 맨정신을 할 때는 계속 학대 행위를 하니까 이 머리에 뭔가 해로가 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도 계속 즐기다 보면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없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펜을 좀 놔주든가 주기적으로 히로뽕을 좀 놔주면 자기 혼자 마약 중독자제지 남한테는 이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감옥에 보내놓으면 돈은 있겠다. 내가 또 한 1, 2년 살다가 뭐 오래 살겠어요. 간다도. 내가 간다도 이 사람 1년도 안 살 거예요.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벌금 날고 말지. 그러니까 또 나오면 가학이 더 업그레이드 돼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 회사에 모집하는데 보면 회사 점수가 1이 1.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응시자나 퇴사자들이 거기에 이상한 놈들 집단이다. 가지 마라. 사람 따라 이상하다. 그래도 거기에 요즘 일자리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을 긍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해 안 된다고 봐요. 아휴, 참.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홍보는 되고 있는데
과연 쟤는 얼마를 받을 건가? 우리나라에 갑질한 사람 중에서 처벌을 제대로 받은 사람 봤습니까? 징역형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세월 지나면 또 이 머리 빳빳하게 이렇게 내밀고 잘 살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다고 이렇게 갑질을 하는 부분에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장되겠죠. 사회, 그 주류 사회에서는, 그 부류 사회에서는. 아마 미국에서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이 다 사업을 네, 같이 안 하려고 할 거고, 동업자들이 돈을 다 뺐을 거고, 이 사람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거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사회적 고립이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참 어렵게 돼 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거를 고소나 고발을 해서 그 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 과정 속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직원들, 퇴직한 직원들 그냥 조용히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 자, 여러분, 사람이요, 또 이런데 그만둬도 또 살 길이 생깁니다. 노력을 하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두려워서 이 사람이 기행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협조한 사람, 또 폭력이나 이런 걸 지켜본 사람들은요, 적은 의미에서 나치 히틀러의 광기와 폭력의 방관자들처럼 여러분들도 방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게 정의죠. 예. 자, 정의가 사라지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광정을 가진 사람이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한 명 더 있어요. 리성거이. 아, 네. 냉면 한 그릇 먹이다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죠. 예. 이게, 더더구나, 예. 이 기업 총수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보통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더더구나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따끔하게 항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냥 쉬쉬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참 더더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렇게 수모를 당했던 재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사실이 맞냐라는 걸 확인하는 전화까지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재벌 회장들 입장에서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있다고 한 사람이 찔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할지 뻔히 알면서 네. 그렇게 하고 또 노컷 뉴스 가는 언론은 또 그걸 받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런 과정이 실제로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지 이게 협의를 해나갈 수 있지. 이렇게 함부로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정부 관료들은 전부 저자세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정상적인 협상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이재용, 최태원이 네. 또 구광모 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사자우리에 네. 던져진 생닭도 아니고 그렇죠. 자, 생닭, 이 토실토실하고 황금알을 낳는 닭을 몇 마리 던져줄 거니까 네. 너네들이 알아서 네. 잡아먹어라. 네. 이런 것도 아니고 북한에 그러면 예초에 이 정권이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비호하고 만약에 정부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좋은 의미에서 기업인들이 가서 미래의 북한하고의 어떤 경제관계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정도로 데려갔다면 예. 가서 이런 말을 했다면 당연히 정부가 지금 북한에다가 예. 이선거위를 조통위 위원장에서 잘라라. 예. 김정은이한테.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사과를 해라. 예.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교류를 안 하겠다. 예. 예. 이는 국가적 모욕이다. 예. 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오히려 쉬쉬하고 있었잖아요. 그 국회에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쉬쉬하고 있는 상태고, 또 조명긴 통일부 장관은 뭐 3분 늦었다고 그 시계가 좀 뭐 이렇게 잘 안 맞는다. 시계가 주인 닮아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식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한국의 장관이 1, 2분 늦게 갔다고 시계가 조금 이렇게 그렇다 하니까 시계가 주인 닮아가지고 말이야 시원찮게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장관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굽신거리고 그럼 이 자식 이거 뭡니까? 북한의 조통위원장이라고 해봤자 뭐 반감 반민 조직 비슷한 통일부 장관 비슷한 그런 조직인데 이 전에부터 보니까 생깡패 놈이더라고 이거요. 그렇죠. 기자한테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깎고 생긴 것도 깍두기 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똘만이라지 않습니까? 그래가 한국 회장들 아주 그냥 뜯어먹는데 이 친구한테 다 맡긴 것 같아요. 책임을. 그래가지고 지금 냉면 발언 안 했다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 했다고 한 말이 더 웃겨요. 정말로 뭘 들고 와야지. 그러면 내가 다 해줄 건데 그 말을 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냉면 발언 안 했다면서. 결국은 뭡니까? 너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 지금 하루 1박 2일째인데 지금 오늘까지 뭐 해준다고 풀어놓지도 않고 돈 가방도 안 내놓고 그냥 집에 갈라 그러냐. 지금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맡겨놨어요? 이재용이나 구광모나 최태호한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정부에서 왜 그 재벌 회장들을 데리고 갔는지 나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런 뻔히 상대방 그 북한 반응이 이렇게 나올지 예상이 됐으면 재벌 회장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시비처럼 이야기를 해요. 규명될 수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그렇게 바라보는 정권의 시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규명되지 않을 사실이 아니죠. 규명 금방 되는 일이죠. 확실하게 진상 파악을 하려고만 하면 바로 파악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거기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우리 한국 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4명 이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재벌 회장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진짜 못 해먹을 짓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 그룹에서는 황제죠. 갑질하는 황제잖아요. 네. 그 갑질하는 황제의 대가들을 북한에 데리고 가가 네. 문 대통령이 혹시 이 대목에서는 약간의 비아냥 섞인 존경심을 좀 담아가지고 네. 재벌들의 갑질을 네. 갖다가 마음을 톤 다운하는 네. 트레이닝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북한의 이선거이나 악질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네.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뭘 갖고 와야지 그냥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걸 듣고도 보면 계속 고개 숙이고 냉면 먹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아마 평생 처음 가는 상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경험 처음 겪었을 거예요. 다 이렇게 그 재벌 2세, 3세. 근데 이분들 한 성질들 다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성질이. 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든 지금 뭐라고 하면서 냉면 이렇게 그릇을 그냥 던지는 모습은 한 번도 안 하고 다 조용히 갔다 와서 그런 일 없었다고 입을 지금 다물고 있으면서 그냥 국회의원한테만 슬쩍 이야기한 것 같아요. 참 재벌들은 이렇게 해야 재벌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기업이 이제 외풍을 덜 받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의 논리로 경쟁 구도에서 그 도태되고 또 성장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 외풍을 자꾸 받게 되면 그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고 싶은 그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아무튼 이
국가에서 기업인들이 의욕적으로 자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이렇게 외풍을 자꾸 받게 하면 그 밑에 기업인들이 의욕을 잃고 그러면 국민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번에 북한에 가자 했는데 예. 이재용 회장이 저는 안 갈랍니다. 가면 돈밖에 더 뜯기겠습니까? 예, 내가 깜빵에 갔다가 풀어줬는데 예. 뭐 그건 그거고 예. 그렇다고 또 북한에 가야 됩니까? 하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감옥에 갈 일들 수사하고 또 그랬을 아, 거고. 그래서 가기 전날 예, 에버랜드를 예. 경찰이 압수수색했구나.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예. 북한 가기 전날 저렇게 뒤지는 거 보니 북한 가서 뭐 보따리 좀 풀으라고 압력 넣는 거냐. 예. 그거 기억 안 나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노조 결성 반대했던 그 임원들은 전부 다 교체가 된 상태고 그때 자료들도 거의 없을 텐데 한참 전에 이야기잖아요.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그거를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이게 그 외풍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관에 조금만 잘못 보이면 세무조사 나오지. 뭐 또 중국에서 우리 그 롯데마트인가 그 위생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롯데마트 위생 검사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뭐 계속 3개월인가 뭐 영업 정지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중국이 하는 식인데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발전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그와 유사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계속 조심조심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 기업인들 중에 어떤 분은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과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예. 가기 전에. 예. 저거 우리들 끌고 올라가는 걸 보면 예. 가서 북한이 투자해라. 예. 뭐 돈 내놔라. 예. 그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근데 뭐 수행원이라도 끌고 가면 뭐 언론이라도 할 건데 수행원도 때리고 아무도 오지 마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평생 처음 혼자 어디 갔을 거야. 이재용도 최태원도 구광모도 평생 처음 비서 없이 간 거죠. 비서 없이 예. 술 먹으러 간 거 말고는 평생 처음 혼자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 일이 생기면 항상 이건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냐 지시를 해서 예. 거기서 갖고 온 걸 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일을 했을 건데 이제 북한이라는 적진에 들어가면서 참모도 하나도 없이 예. 예? 그냥 몸만 달랑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갈 때 그날 아침에 그 뭐 청와대 옆에서 버스 타고 네, 성남공항으로 가고 할 때 보니 혼자 간다고 하길래 저 사람들은 저기 속옷은 저기 자기가 들고 가나 그럼 2박 3일 동안 한 개 입고 예. 또 한 버리고 이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까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옷은 몇 벌 갖고 갈까? 옷가방은 자기가 들고 가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다. 예. 그렇죠. 말 한마디가 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니까. 그리고 북한이 함정을 여러 가지로 팠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이 전화를 걸어와 묻는 게 북한에 가서 일정이 어떠했는가, 뭔 요구를 했고, 네가 뭔 약속을 했고, 따로 1대1로 만난 적 있냐, 이런 걸 다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런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아이고 저기 이재용 저 선생 오늘 밤에 한잔 합시다 하고 리선거에 가는데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그 뭐 저기 모처럼 혼자 오셨는데 예? 개꼬도 좀 푸시고 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 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게 했겠죠. 그 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외를 열심히 받아가 그래서 채택한 방법이 멍청한 척하자. 멍청한 척하자. 제가 이거 그냥 농담처럼 해도요. 다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안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2세, 3세로 가면서 멍청해졌냐. 이제 그렇게 거의 잘 전략은 잘 세웠네요. 옛날에는 보면 뭐 백두산 술 같은 거 갖다 놓고 회장 한 거 받으시오 하고는 회장님 얼마 투자하시죠? 뭐 그래 뭐 소 100마리 보낼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걸 시도해 봤을 건데 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 선거위가 참다가 예. 냉면이 목구멍에 넣으면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이 재벌 회장도 잘 참는 거 보니까 예. 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전 재벌 회장들은 다 성질이 고약해서 예. 누가 자극하면 못 참고 한번 욱할 줄 알았는데 자기 거 지키려면 잘 참아야죠. 잘 참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북한의 이성거이라는 사람을 겉으로 외관으로 보면 저 사람의 심리나 이 외모나 보통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여요? 저는 이 사람은 그냥 무대포 충성파.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의 수족이 돼서 예. 무슨 일이든지 다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서 부리기에는 편하겠지만 예.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 예. 이제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영철이 부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김영철한테. 예, 참. 그래서 이 친구도 북한의 군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성거이도. 나이도 지금 정확하게 한국에서 이성거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김영철이 밑에서 천안함도 같이 저질렀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쪽하고의 협상에서 터프한 걸로 해가지고 남쪽에 기를 죽이고 확 겁을 주는. 우리 쪽도 북한에 가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카톨릭 수사하려고 했다라는 조명균이 같은 사람을 보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통일부 저는 이제 수사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통일부 자체가 지금 노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지금 현재 누가 돼도 지금 북한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든 북한의 모든 제안은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리인 역할, 북한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과 다른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통일부 장관을 한국의 조폭 두목을 거쳐서 지금은 좀 은퇴한 이런 나이 한 60, 70대는 과거에 그냥 장안을 한번 잡았던 옛날에 보면 김두한 씨 같은 사람 뭐 또 지금 전설적인 조폭 두목 뭐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가 북한에 가서 이성거이하고 앉혀놓고 이성거이가 저런 말을 하면 어디 밥 먹는데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래서 뭐 둘이 멱살잡이까지도 한번 하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통일부 장관인데 뭐 통일부 장관이 무슨 생산적으로 뭘 하는 게 없잖아요. 정해진 딱 미션만 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완전히 좀 거칠고 터프한 사람을 보내가 북한이 혀를 내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배짱이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이 쓰지를 않겠죠. 안 쓸까요? 네. 근데 북한은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육사 출신 군인들 중에서 뭐 이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제대로 군인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요즘 무슨 북한하고 뭐 오늘부터 뭐 군사 합의가 진행이 돼갖고 뭐 비행기도 못 날리고 뭐 포도 못 쏘고 훈련도 못 한다는데 그래도 따지는 군인 하나도 없는데 뭐 군인 출신이. 저는 이제 제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지금 실제로 말씀 못하지만 그런 자리가 그런 분들에게 가면 충분히 뭐 이성근 정도야 우습게 맞상대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고 통일부 장관끼리 말싸움을 하다가 뭐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한국의 통일부 장관을 붙들어다가 억류시키고 고문하고 안 보내고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서로 끝을 보려고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시켜도 이렇게 매가지 없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시켜가지고
그걸 듣고도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지금 국회에서 한국당이 해임 결의안 냈잖아요. 네. 이건 해임 결의안 낸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해임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그 국민들이 얼마나 그 모욕감을 느낍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창피하잖아요. 재벌 회장들은 요즘 좋겠어요. 갔다 온 분들. 왜? 모처럼 재벌 회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질감을 느끼니까. 네? 기분이 나쁜 부분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전화를 해줘서 좀 덜 그 우리나라 정권에 덜 시달리게 되는 명분도 만들어주고 해서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미국이 전화를 제때 해줘가 네. 잘 됐지요.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이 요즘 북한 이슈 때문에 우울증이 심각하다. 네. 실제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뭐 북한의 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 어떤 이 대북 정책을 찬성한다. 또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을 찬성한다 이러지만은 여론조사를 공정한데 이렇게 하게 한 네. 이런 그 결과를 보면 그러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가 많고 특히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뜻을 여론조사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뽑았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저기 광주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호남은 지금 어때요? 정서가 요즘 호남에서 지지가 좀 빠졌다고. 저는 이제 제가 거주하는 데가 서울이고 네. 근무하는 데는 의정부라서 그 정서는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것도 저도 황 소장님처럼 신문을 통해서만 상황을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 새만금에 태양광 설치한다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제 그 전북, 전남, 전북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도 2부에서 좀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한 네. 지금 이런 게 계속 지속되면서 네. 마음에 네. 어디서 화풀이를 못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네. 그러신 분들이 그 다음에 막 우울증 비슷하게 오고 있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대북 문 정권의 대북 정책 꼬라지를 보고요. 자, 그럴 때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와 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는 분명하게 이 정권이 조만간 레임덕이 빠질 걸로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제가 우주의 이치도 그게 달하면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이 계속 이렇게 극단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 뜻대로 하게 되면 그 시간만 당겨질 뿐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날수록 이 정권의 그 종말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실업에 열심히 충실하시면서 이렇게 의견을 모을 때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같이 의견 표시를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를 하셨으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뭐 10년 뭐 계속 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서 욕하면 좀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분 술 드시면서 욕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네.